혹은 신용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무 비율이 안 좋게 되면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무 대리인으로서 회사가 돈을 받고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이런 걸 체크 안 하고 넘어가면 회사에 굉장한 악영향 같은 걸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뭐 밑에 있는 내용들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이런 건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 두 가지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다. 첫 번째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 자기 자본은 자본의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어요. 부채는 타인 자본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회사인데 부채가 1000만 원이 있다. 이러면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10배인 거예요. 내 자본에 비해서 남의 자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10배인 거예요. 이런 회사한테는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결산 때는 12월 31일이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조정할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가결산을 한다거나 중간에 뭐 10월 말 부가세 끝나고 나서 뭔가 정리를 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우리 내년에 부채 비율이 좀 낮게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때 한번 마법 같은 일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다시 이제 좀 가정을 다시 해서 부채가 5천만 원이 있고 이 내용이 회사가 대표자가 회사에 돈을 투입한 내용이에요. 자본금은 500만 원.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10배가 넘어가죠. 1000%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안 빌려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가수금이라고 얘기했죠. 대표는 이 돈을 회사에 투입해서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썼어요. 근데 그게 부채로 잡혀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냐면 그 가수금을 출자 전환해서 자본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12월 말 전에. 그렇게 되면 자본금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다. 이런 마법을 부릴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 작업을 한 번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그 다음 연도에 대출도 받고 신용평가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런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두 번째, 유동비율. 마찬가지로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지급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급 능력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현금을 막 이렇게 예금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은행인데 하나은행에서 대출 1억을 해줄까 말까를 심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은행 통장에 한 10억을 가지고 있네. 그럼 1억 대출을 해줘도 뭐 이거 금방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유동비율이 높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해서 뭐 유동비율이 낮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회사가 똑같이 자산이 10억이 있는데 내가 대출 1억을 해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 아까는 예금이었는데 지금은 비상장 주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건가요? 못해요. 내가 돈을 달라고 얘기해도 기다려봐. 팔아서 줄게. 이렇게 되는데 비상장 주식을 누가 사? 부동산 10억짜리를 한 번에 사갈 사람이 있어요. 장부상에는 10억이지만 그게 30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돈을 빌려주고 자산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유동비율이 낮은 케이스겠죠. 그래서 유동비율 같은 거 책정할 때도 꼭 그래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마법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유동비율을 산정할 때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5천만 원이 잡혀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금이 1000만 원이 있어. 그죠? 근데 예금 1000만 원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유동비율이 얼마나 되죠?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을 했으니까 20% 정도밖에 안 나와. 유동비율이 굉장히 낮은 회사인 거예요. 현금을 1000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달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줄 수 없는 회사예요. 근데 이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된 내용을 장기 차입금으로 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 대출에 대한 만기는 3년이에요. 3년. 그러면 3년 뒤에 상환해야 될 내용은 사실은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연도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상환기간이 남아있고요. 그죠? 이 단기 차입금하고 260번하고 293번 장기 차입금의 차이가 유동 비율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데 굉장한 차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이 5천만 원을 다 장기 차입금으로 돌리는 순간 유동 비율이 엄청 좋은 회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인지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이런 항목들은 매출 심사, 입찰, 실용 평가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나서 확인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 두 번째가 재무제표의 계정 분류의 적정성을 확인해라. 이 얘기가 계속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또 한 번 확인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회사가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올해 하나를 팔고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생산하는데 50만 원이 들어갔어. 직원 급여는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20만 원이에요. 다들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물건을 3개 팔고 4개 팔 수도 있어요. 그럼 매출도 늘어나고 뭐 원가도 늘어나고 했겠죠. 근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면 보통은 금액이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매출 대비 원가의 비율이라던가 혹은 판매 관리비의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애초에 사업 설계를 하면서 구조를 그렇게 짰기 때문에 내가 마진을 얼마를 얻는다라는 식으로 구조를 짠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대표자가 그렇게 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서는 그 정도 마진이 남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회사의 재무제표는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비율이. 이런 것들을 좀 형태도 당연히 유사하겠죠.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열심히 계정 처리하고 나서 확인했는데 전년도에는 원가 비율이 한 50% 정도가 나왔네. 근데 올해 보니까 원가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원가명세서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원가명세서를 줘야 할 거예요. 내가 올해 작성해놓은 재무제표와 전년도에 작성해놨던 재무제표를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원가명세서를 비교해서 확인했을 때 비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볼 수 있겠죠. 봤을 때 차이가 나는 항목을 보니 급여가 안 들어가 있네.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급여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제조업을 하는 회사나 건설업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혹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를 여기다 반영을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용산재 보험료에서 차이가 생겨요. 세금적으로는 판관비에 들어가든 원가에 들어가든 전부 다 비용 처리만 했으면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용산재 보험료율의 차이가 있어요.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라고 해서 별도로 그 현장에서 생긴 보험료에 대해서 따로 납부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금 문제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료 넘겼는데 결산 마무리하고 했는데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무제표라는 거는 한 번 작성을 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작년에 이거 잘못 처리했는데요? 그거 그럼 올해 넘어와서 정기오류 수정 이런 걸로 바꾸셔야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금은 다시 내시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재무제표는 한 번 작성되면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거의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에 이슈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계정 과목 분류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또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작년에도 10명, 올해도 10명 직원 급여는 동일해요. 근데 작년에는 복리후생비가 직원 급여가 1억이었다고 해봅시다. 복리후생비가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 한 명, 직원을 고용할 때마다 10% 정도는 복리후생비로 우리 회사가 지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똑같이 1억인데 올해는 복리후생비가 5천만 원이에요. 50%. 직원 급여 1억 주는데 복리후생비로 5천만 원을 쓰는 회사가 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아까 손익계산서에 계정 검토하면서 넘어왔지만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튀는 항목들이 있는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항목들이 있는지 이런 걸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작년에는 광고 선정비가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한 5억을 썼어. 광고 선정비를. 계정 분류가 이상한가? 하고 봤더니 정말로 광고 선정비를 쓴 거야.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확인을 했죠.
봤더니 매출액이 작년 대비 10배가 넘게 올랐어. 광고비를 많이 써서 매출이 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쨌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게 적정한지 꼭 다시 짚고 넘어가라는 얘기. 밑에 있는 얘기는 아까 원가 판매 관리비든 원가든 이렇게 구분하는 걸 잘 좀 해라. 그래야 이제 보험료 신고나 이런 문제도 안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고 넘어가라. 외부 감사라는 거 들어봤어요? 외감.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외감 대상 회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 몰라요. 자비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그 업체 사이즈가 큰, 매출은 안 나오는데 뭐 투자 받고 해갖고 자산도 많고 부채도 많은 회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재무제표 다 마감하고 나서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회계 처리한 내용들은 그 외부 감사를 받기 위한 회계 처리 기준에는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세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회계 처리를 해놓고 나서 그 내일인가? 법인 세무조정 관련된 얘기들을 아마 박세무사님이 강의하는, 박세무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얘기를 해주긴 할 텐데, 회계상 그 손익을 구하는 방법하고 세법상 손익을 구하는 방법하고는 유사하지만 차이점들이 존재해요.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애초에 세법에 맞춰서 처리를 하게 되면 애초에 세금 관련된 이슈가 안 생기고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 처리 기준을 그 기업 회계 기준에 딱 맞춰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실무상 대부분은 세법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항목이 그런 거예요. 이자 수익. 내가 뭐 CMA 계좌 뭐 이런 거에 이제 뭐 적금 뭐 이런 거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그 적금의 만기가 6월 달이래요. 그럼 12월 말 결산하는 시점에는 이 이자에 대해서 우리는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 통장에 돈 들어온 게 없어. 내년 6월에 들어올 거야. 안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세법상으로는 안 잡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수령하는 시점이 수익의 귀속 시기이기 때문에 안 잡아도 아무런 이슈가 없다. 만약에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12월 말까지 6개월간에 대한 이자를 회계 처리를 해서 인식을 했다면 세무조정에서 그걸 다시 지워주는 세무조정을 반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을 하게 된다면 그런 작업들을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재무제표는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라는 걸 외부 감사인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 외부 감사를 받았는데 그 외부 감사 받을 때 감사 의견 거절 이런 식으로 이게 기업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된 재무제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회사는 영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외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또 왜 체크해야 되냐면, 외감 같은 걸 받을 때는 별도로 이제 회계사님들한테 얘기해서 뭔가 그 작업을 해야 돼요. 회계사님들이 실제로 회사에 나와서 그 자료에 대한 조사도 하고 회계 처리해놓은 게 맞는지도 확인하고 틀린 게 있으면 이런 거 지적도 하고 뭐 해서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고치는 작업들을 한다거나 그렇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 비용이 꽤 셉니다.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소요되고. 근데 우리가 올해 결산을 하면서 외감 대상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다음 연도에 외감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넘어갔다? 그럼 회사에서도 감사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럼 감사인도 선임 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비용 들지 돈 들지 생각지도 않았던 일 생기지. 그러니까 힘들어진다고 회사가.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외감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은 그래요.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면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무조건 상관없이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 그 예외적으로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120억 이상이거나 자산이 70억 이상이면서 부채 또는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하면 외감을 받아야 되는데, 밑에 있는 자산 120억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부채 70억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중에 두 가지 이상이었나요?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에서 제외해준다. 이렇게
판단해서 외감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외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그 연도마다 기준이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회계사님이 보통은 결산할 때 얘기해 주시고요. 자, Q&A까지 넘어오긴 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좀 더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유리테일이라는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동아비에는 있는 회사를 동영상 편집할 때 좀 잘라서 넣으면 되겠다. 네.